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탄수화물 걱정 없는 건강한 레시피에 대한 정선화 임상영양사의 칼럼입니다. 파스타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풍미가 가득한 데다 맛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 걱정 때문에 멀리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1인분에 해당하는 파스타면 100g에는 탄수화물이 27g, 단백질이 3.8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량은 약 132칼로리인데요. 이렇다 보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나 평소 체중 관리에 민감한 만성질환 환자들은 파스타를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은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로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과도한 섭취는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스타의 주 재료를 바꾸면 칼로리와 혈당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파스타 면 대신에 두부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면은 100g당 160칼로리로 파스타 면보다는 열량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3g으로 파스타 면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단백질은 15g으로 일반 면에 비해서 높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은 혈당 상승에 영향을 덜 끼치게 되는데요. 일반 파스타와 두부면 파스타를 먹은 뒤에 혈당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부면을 섭취한 뒤에 혈당 변화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하거나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려는 분들이라면 칼로리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에 집중해서 재료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스 역시 바꾸면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즐기는 크림류의 파스타보다는 올리브유를 사용한 오일 파스타를 즐기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오 올리오는 요리하기도 쉬운데요. 먼저 양파와 마늘, 베이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아서 마늘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마늘 향이 충분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썰어둔 양파를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이후 베이컨과 후추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면 됩니다. 이때 파스타면 대신 두부면을 넣으면 더욱 좋겠죠. 두부면을 넣고 나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번 더 둘러서 마지막으로 볶아주고요. 파마산 가루를 살짝 뿌리면 두부 알리오 올리오 완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와 같이 재료를 조금만 바꿔도 건강을 지키면서 파스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을 찾아서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정선화 영양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폐암의 원인과 종류, 치료 방법에 대한 외과 전문의 홍영한 원장의 칼럼입니다. 폐암은 지난 10년간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만큼 발병 사례가 많고 위험성도 크다는 뜻인데요. 폐암, 즉 폐에 나타난 악성 종양은 폐 자체에서 생기거나 다른 장기에서 전이되면서 발생하는데요.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경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자 비율로 봤을 때는 비소세포 폐암은 80%, 소세포 폐암은 20%의 수치를 보입니다. 폐암은 발병해도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환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암이 진행되고요.
3기나 4기가 되어서야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8.9%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물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 치료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고요. 치료법 또한 갈수록 발전 중이어서 말기 폐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면역세포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암세포가 내보내는 단백질을 면역 T세포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항암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티센트릭, 키트루다, 임핀지 등인데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와 2세대 표적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편이고요. 그 효능도 뛰어나서 폐암 말기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폐암 학계의 발표와 연구 결과도 면역 항암제에 힘을 더하는 중입니다. 세계 폐암 학회는 4기 폐암 환자의 첫 치료에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국가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도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모두 면역 항암제의 병용 또는 단독요법으로 첫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2차 치료제로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지만 1차 치료제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계와 전문가들이 1차 치료제로 면역 항암제를 권고해도 실제 환자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도가 보완되고 면역 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돼서 모든 폐암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홍영한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요추 협착증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한 신경외과 전문의 장상훈 원장의 칼럼입니다. 요추 협착증은 척추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이를 지나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양측 엉덩이 또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천천히 진행되는 편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가벼운 허리 통증부터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요통을 나이 탓으로 여기면서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요추 협착증이 지속되면 걷는 중에도 자주 쉬어야 하고요. 점차 허리를 곧게 세우기 힘들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더불어 외상 또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급성기 병변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발목이나 발가락 쪽에 불완전한 마비가 생길 수 있고요.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병 초기의 가벼운 허리 통증이라면 물리치료나 경구용 약물을 통해서도 쉽게 호전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요통, 방사통,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은 보존적인 치료 이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자각한 초기부터 병원을 찾아 정밀하게 진단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요추 협착증의 진단은 병력 확인과 진찰을 거친 후에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척추의 구조적 이상과 골절 여부, 추간판의 높이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MRI 촬영을 통해서 신경근의 압박 정도, 요추신경과 디스크의 높이와 상태, 그리고 황색인대와 후관절의 비후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2주 이상 하지에 불완전한 마비가 동반된 경우라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마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추 협착증은 주로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고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 측만증과 같은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장상훈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겨울철에 식욕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승엽 원장의 칼럼입니다.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날씨가 추운 탓이 크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이상한 점은 덜 움직이는데 식욕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추운 날씨와 식욕, 여기에 코로나까지 합세하면서 체중 증가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입맛이 더 살아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계절에 맞게 바뀌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요인으로 체온 유지를 위한 변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체는 외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배고픔입니다. 쉽게 말해서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원을 섭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겨울철 일조량의 변화 역시 식욕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해가 짧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들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데요. 비타민 D의 감소로 나타나는 우울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난다거나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와 연관돼 있죠. 겨울철 식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이 크기 때문이죠. 2014년 한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단백 식품을 먹은 집단은 저단백 식품을 먹은 집단보다 포만감이 크고요. 식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몸무게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섭취를 권장하는 편이지만 활동량이 많거나 다이어트로 총 식사량이 적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를 늘리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적게 먹어도 충분한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피가 늘어난 식이섬유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유아의 경우 15에서 20g, 성인 여성은 20g, 성인 남성은 30g, 그리고 노년층은 20에서 25g이 적당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미역과 버섯류, 채소와 과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식욕 조절을 위해서는 먹는 것과 함께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을 자극하고요. 당을 빠르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이 생각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이 생각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호르몬으로 식욕을 억제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의 문제로 렙틴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도 뇌의 시상하부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식욕이 억제되지 않고 지방은 더욱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쌓인 스트레스가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수면 부족 역시 식욕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공복감을 높이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전승엽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코막힘 증상과 두통의 연관성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윤병기 원장의 칼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비염이죠.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스치면 코가 예민해지면서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코가 꽉 막히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특히 알러지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휴지에 세차게 코를 풀 겁니다. 물론 코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 될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코를 풀고 나서도 코막힘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서 몽롱해지거나 두통으로 이어질 때가 꽤 많다는 겁니다. 비염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일이죠. 그렇다면 꽉 막힌 코는 계속 세게 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콧물이 흐르게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사실 코를 지나치게 세게 자주 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힐 수도 있지만 코 안쪽 점막의 부종 때문에 코가 막히는 사례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점막이 부어서 코가 막힌 사례라면 코를 아무리 세게 풀어도 코막힘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를 세게 자주 풀다 보면 눈과 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더해져서 콧물이나 비강내 균주가 귀나 눈 쪽으로 역류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중이염이나 결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염 환자 중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머리가 띵하다,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경우들인데요. 코에 걸린 압력이 귀와 눈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코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과중한 압력은 코 이외에도 이관, 즉 귀의 압력을 조절하는 유스타키오관과 눈물이 눈 안쪽으로 흐르는 통로인 누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띵하고 멍해지는 것은 코와 눈, 귀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코를 풀고 나서 먹먹한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두통과 현기증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귀와 코에 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면서 풀되 하루에 2-3번 이하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으로 풀어야 할 만큼 증세가 심하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약만 사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다 보면 축농증, 즉 부비동염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코막힘의 원인은 무엇인지, 흐르는 콧물은 단순한 비염 때문인지
혹은 심화된 축농증인지, 혹시 코감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료진을 통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윤병기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블루라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안과 전문의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시력은 좋은 편인데 공부하거나 일할 때만 안경을 쓰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런 안경은 시력 교정용이 아니라 블루라이트 차단용입니다.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은 안구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블루라이트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여러 종류의 빛 중에 오직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380에서 500 나노미터까지의 짧은 파장을 내면서 보라색과 파란색을 내는 광선을 통틀어서 청색광,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흔히 블루라이트라고 하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같은 전자기기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햇볕을 통해서도 블루라이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가시광선이 태양광선에 속하기 때문이죠.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분한 편인데요. 2018년 미국 톨레도 대학의 연구진은 블루라이트가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블루라이트, 적색광, 황색광 등 여러 파장의 빛을 쪼인 쥐 실험 결과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쥐만 망막세포 기능을 상실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연구진은 태양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망막세포막 인지질을 변형시켜서 시력을 떨어뜨리고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망막과 시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면서 심한 경우 안구 건조증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 블루라이트 불빛을 보면 눈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는 톨레도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면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당신을 실명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제 일상에서는 청색광만 과하게 쐬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도의 블루라이트가 망막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TV가 보급된 지 50년이 넘었고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지만 이러한 이유로 망막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어떨까요? 안과 전문의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눈의 피로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경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생활에서 청색광을 과도하게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도 포함된 블루라이트. 청색광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상황은 피하되 자연스러운 빛을 아예 차단하는 행동 역시 건강에 이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강석준, 안재문, 구호섭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편두통의 원인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이한승 원장의 칼럼입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편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진료 환자 수는 56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두통에서 편은 치우칠 편이라는 한자어로 치우치다, 쏠리다, 기울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래서 편두통이라고 하면은 머리 한쪽이 아픈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듯한 울림 증상, 그리고 속이 메스꺼운 위장 질환의 증세까지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쪽 머리만 아픈 편두통 환자만큼이나 양쪽 머리가 모두 아픈 편두통 환자가 상당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가 치매, 2위가 뇌졸중, 그리고 3위가 바로 편두통이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질환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병이라는 것이죠. 또한 편두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진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남성의 12%, 여성의 39%가 편두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편두통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병원을 찾고 있지만 이들 중에 무려 44%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료 비용을 지속해서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두통의 통증 수준은 중등도 이상의 강도입니다. 중등도 통증은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정도를 뜻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0여 년 전부터 편두통의 병태 생리가 어느 정도는 밝혀졌습니다. 편두통 환자와 일반인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편두통 환자 중에 대부분이 혈관 조절 단백질 일부에 경미한 변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원인이 추가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물론 편두통이 발생하는 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편두통 사례 중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에 처음 시작되는데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편두통이 발생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또한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편두통 환자도 매우 많습니다. 편두통은 제대로 진단한다면 어려움 없이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혹시 원인 모를 편두통으로 고생 중이거나 오랜 시간 이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개선하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한승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의 득과 실에 대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재혁 원장의 칼럼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체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은 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시 먹고 체중이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때문인지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란 말 그대로 특정한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감자 다이어트, 토마토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등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2끼 정도를 원푸드로 섭취하고 일반식은 1끼 정도만 소량으로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는 점에서 실천하기가 쉬운 편이고요. 섭취 열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 속도가 빨라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하루에 약 500kcal 덜 섭취하면 일주일에 0.5kg 정도가 빠질 수 있고요. 한 달이면 대략 2kg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요 현상과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초기에는 기존에 섭취하던 칼로리보다 훨씬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데요. 체중이 줄어들면 뿌듯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체지방의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기초적인 대사 활동으로 유지되는데요. 체중은 이러한 기초 대사 활동과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에너지의 대사와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특히 신체의 근육량은 기초 대사량을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원푸드를 시작한 초반에는 지방이 빠질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방보다 근손실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육의 손실은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이어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음식 섭취량을 늘리고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량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체중이 더 쉽게 불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언제 또 음식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체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비축한다는 점, 근육량과 함께 감소한 기초 대사량은 결국 체중 증가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할 점 또 한 가지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기는 어렵겠죠. 신체 역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영양 결핍, 전해질 불균형, 빈혈, 생리불순,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요.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서 감염 질환에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라면 단백질 과다 섭취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골밀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비만은 질환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사실 체중 조절에는 왕도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하듯이 비만도 같은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식단과 운동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병행하는 것이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한재혁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어지럼증과 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신영 원장의 칼럼입니다.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면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빈혈이 어지럼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대다수의 어지럼증은 빈혈이 아닌 귀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어지럼증 환자의 약 80% 정도는 귀 질환 때문이고요. 그 밖에 비중은 작지만 중추성 어지럼증, 즉 뇌의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뇌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경우 어지러운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드물고요. 얼굴이나 손발의 감각이 소실되는 감각기 마비, 얼굴 근육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가 어려운 운동기 마비, 그리고 두통과 같은 증세가 동반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보다 더 드물기는 하지만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도 뇌로 가는 혈액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제1원인은 귀 질환이고요. 그 다음이 뇌 질환, 그 밖에 심장 질환과 빈혈 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귀에 이상 증세가 있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요. 말초성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귀 질환인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을 들 수 있고요. 편두통성 현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이석증부터 살펴볼까요? 이석은 귀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석증은 이 돌이 제 위치인 이석기관에 있지 않고 인접기관인 반고리관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석이 반고리관으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우리가 고개를 움직일 때 반고리관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심한 자극을 유발하고 천장이나 벽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귀울림, 먹먹함, 청력 감소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돌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중년 여성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귀의 전정기관 외에도 달팽이관에까지 병을 일으켜서 청각의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림프낭이라는 기관에서 압력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한편 메니에르병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지만 청각학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편두통성 현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사춘기 이후에 두통이 잦아지다가 중년 이후 두통이 조금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방사선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신경염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질환으로 회전성 어지럼증이 수일 동안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서 몇 주 이상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는 질환이고요. 재발률은 낮은 편입니다. 앞서 살펴본 4질환 모두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천장이나 벽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빈혈로 단정짓기보다는 신체의 평형 감각과 압력 조절을 담당하는 귀의 건강 여부를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유신영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전립선 암의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변상권 원장의 칼럼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암 발생 순위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4위를 차지한 전립선암은 지난 10년간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에게는 악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신체 기관으로 정액을 생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소변을 모아두는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전립선 한가운데로는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지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배뇨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암은 과거에는 서양에서 흔하고 국내에는 발병 빈도가 높지 않았던 암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의 식습관이 변하고 평균 수명이 늘면서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PSA라고 부르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비롯해서 직장 수지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전립선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PSA 검사는 혈액 검사로 전립선암이 있을 경우 수치가 상승하고요.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해서 직장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면서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삽입해서 전립선을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초음파 기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으로 암의 확진 판정, 그리고 악성도가 얼마나 심한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적극적 관찰요법, 수술과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관찰요법은 보통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전립선암의 초기의 경우에 시행하는 치료 방식이죠.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고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남은 사례에서 적용합니다. 수술은 전립선 절제술을 뜻하는데요.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면 예전의 개복 수술에 비해서 상처와 출혈이 적어서 회복이 빠르고요. 성기능장애나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동반 질환이 있어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사선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완치율이 높은 편인데요. 반면에 자각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특이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검사를 받으시고요. 혹시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조기에 전립선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색의 육류나 유제품 등의 고지방식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고요. 저지방 식품과 신선한 과일, 채소, 된장이나 두부와 같이 콩으로 만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 예방과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변상권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